아저씨, 엉덩이에 주머니가 2개예요. 그 말이요.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요. 어떻게 웃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까지요. 그날 저는 복지관 체조교실에 처음 나간 사람이었고요. 그 여자는 이미 그 동네에서 웃음 많기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킥킥대면서 절 힐끔거리는데 그 여자가 다가와서 제 바지를 툭 짚으며 그 말을 했어요. 주머니 2개면 그건 거꾸로 입으신 거예요. 말투가 놀리는 건데 신기하게 미운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 시선도 제 당황스러움도 슬그머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실수투성이의 제가 이 낯선 동네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 건 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텐 그냥 웃는데 제 실수엔 꼭 반응을 줘요. 양말 짝짝이도 목 늘어난 티셔츠도 그 여자는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오늘은 그 티 좀 내려 입으셔야겠어요. 그리고 슬쩍 웃죠. 그 웃음이요. 참 이상해요. 따지듯 놀리는데 괜히 사람 마음이 가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30대에 아내 보내고부터는 더 그랬고요. 아이 2 키우느라 감정보다 손이 먼저였죠. 그래서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그 여자가 괜히 친절한 건가, 동정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 들면 괜히 자존심도 꿈틀거리고요. 그런데요, 그 여자는요. 그냥 그렇게 제 옆에 슬쩍 오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 마주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와서 제 실수를, 제 외로움을 툭 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요, 체조교실 가는 날이면 면도도 하고 옷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머니가 어디 붙었나, 양말은 맞췄나, 우습죠? 근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웃어주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그 사람이 제 실수에 웃으면 그 웃음이 저한테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그런 감정, 30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인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날부터 이 나이에 뭐 하냐는 말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일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본 건 복지관 게시판 앞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홀몸 어르신 밥상 모임이라는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돌아섰어요. 근데요, 그때 혼잣말처럼 흘리듯 딱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날 제일 싫어요. 그 말이요. 가슴에 딱 하고 박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이었는데 그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없이 제 이름을 그 종이에 썼습니다. 정혜수? 글씨가 떨리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도요. 그 여자는요,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는 말 같아도 사람 마음을 콕 건드려요. 그 말 이후로 체조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어요. 괜히 같이 가자는 말 들을까 봐요. 아직은 누군가랑 밥 먹는 게 어색했거든요. 근데요, 그 여자가 그냥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손등을 한번 톡 치더라고요. 밥이요. 배고프면 짜증나죠. 특히 혼자 먹을 땐 더요. 그 말에 가슴이 또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라면을 끓였어요. 국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혼자 먹는 밥 짜증나요.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30년 넘게 묻어놨던 감정을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요, 연애도 외로움도 그런 거 다 젊을 때 접은 사람입니다. 애들 대학 보낼 때쯤 냄비랑 같이 태워서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여자의 눈동자에 빈 그릇이 비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그랬구나. 혼자 밥 먹는 게 싫었던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내가 좀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 사이에선 급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뭘 늦게 하면 인상부터 굽고 무엇 하나 빠뜨리면 헛기침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 근데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습관. 29에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2살에 혼자가 됐어요. 큰애는 7이었고 작은애는 5이었죠. 장례식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날 형님이 말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거냐? 장모 댁에 보내든가. 그 말이 너무 얄미운데 또 정답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땐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찬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요, 못하겠더라고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내 눈 감긴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감정은 접어뒀습니다. 외로움, 웃음, 사랑, 그런 건 다 사치였어요. 아침엔 도시락 싸고, 밤엔 막노동이나 용딸 띄우고, 애들 자고 나면 세탁기 돌려놓고 라면 끓였어요. 찬밥에 김치 얹으면 그게 반찬이었고요. 그렇게 30년이 갔습니다. 애들 다 사람 됐고, 집 나가 살고, 손주도 있고, 명절엔 오긴 와요. 근데요,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약봉지랑 접힌 가계부, 그리고 혼자 앉은 밥상뿐이에요. 그 여자를 보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을까? 웃고 싶어도 웃지 않았고, 보고 싶어도 참았고, 누구 손잡고 싶어도 그건 사치라며 외면했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선 자꾸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웃음이 어색할까봐, 괜히 말 실수할까봐.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은요, 제 실수에는 웃는데, 제 진심엔 한 번도 웃지 않아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처음 느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편하게 말 걸고 싶구나. 나도 이제 그냥 누군가랑 밥 한 끼 말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구나. 사람답게 조금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그 사람이 처음 나게 해줬어요. 그 사람 얘기를 처음 제대로 들은 건 복지관 식당이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그냥 툭 하고 꺼내더라고요. 그땐 잠이 너무 부족해서 밥 먹으면서 졸았어요. 숟가락이 턱에 닿아서 깬 적도 있어요. 그 말 듣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겉으론 늘 웃고 복지관 반장처럼 다정하고 사람들한테 살갑게 말 걸던 그 사람인데 그 속엔 그런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길 이혼은 30에 했답니다. 남편이 돈만 벌고 집엔 안 들어오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예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도요, 딸 데리고 친정에도 못 가고 장판 덮여놓은 고시원에서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일하러 다녔답니다. 그 얘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구나. 겉으론 잘 웃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속으론
그냥 혼자 견뎌왔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 말에는 자주 조금, 살짝, 그냥 같은 말이 붙어요. 조심스러운 말투예요. 근데 그 조심스러움이요. 절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 단단함이 수없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 흔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저도 자꾸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선 제가 말 많은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고,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이랑 오래 같이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설렘이라기보단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웃음도 외로움도 다 접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식판 사이에 놓인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어요. 숟가락이 턱에 닿아서 깼어요. 그건요, 웃긴 말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살기 위해 버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장대비도 아니고 우산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잔잔한 비, 운동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양손에 종이봉투를 꼭 안은 채 그냥 길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어요. 다가가야 하나, 그냥 돌아서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오늘은요, 딸 생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끝도 자꾸 흘렸고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천천히 덧붙였어요. 조금 전에 케이크 갖다 주고 왔어요. 애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길래 가긴 갔는데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냥 들러리 같더라고요. 애들이 손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혼자 키웠어요. 그 말 들었을 땐 고마웠는데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엄마 좀 쉬게 하려 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요, 쉴 데가 없네요. 그 말이 심장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자식들 잘 컸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복지관에서도 반장 노릇하며 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에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자였다는 걸.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비가 제 어깨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 위에 작은 우산을 조심스레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쯤 젖은 채로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아저씨는요,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숨 속엔 30년 넘게 쌓여 있던 말 못한 감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숨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 홀몸 밥상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와 있으면 괜히 안도했고 없으면 괜히 음식이 밍밍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기다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요, 밥상 모임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다들 정리하고 일어나는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오늘은요, 아직 안 잡은 게 하나 남았네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었죠. 뭐요?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제 쪽으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 손이요. 그 말이요.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손 하나 내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손등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있던 무거운 무언가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게 너무 많았어요. 30년 동안 눌러놨던 마음,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 다시 꺼내면 아플까봐 조용히 묻어둔 감정들, 그 손 하나가 그 모든 걸 조심스럽게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은 채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였고 바람만 살짝 불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놓쳐버린 감정을 다시 잡는 느낌이었어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거 감정 키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나만 착각하면 어쩌지. 근데도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 감정이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준다는 것, 그날 처음으로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 나이에도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딸이 그랬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체조교실 끝나고 그 사람과 순두부를 먹고 있었거든요. 딸이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계산하고 나가려던 참에 저희 둘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게 딸 눈엔 낯설게 보였던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딸은 저를 보지도 않고 그 사람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투엔 이해보다 판단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답하려는 눈치였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먼저 청했어요. 불편하셨다면 그 말까지만 했는데 그 사람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딸 앞에서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뭐예요? 혼자 조용히 살겠다며 그 사람은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겠다는 말, 그땐 지치고 외로웠을 때 한 말이에요. 이제 좀 말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전 더 말 안 할게요. 그러곤 돌아섰어요. 사위는 아무 말도 없이 계산만 했고요. 그날 이후 며칠간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누가 뭐라 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그 복지관 특유의 말없는 시선이 공기처럼 따라다녔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정혜수 씨, 요즘 복지관에서 인기 많네?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끝엔 괜히 튀지 마라는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또 그 사람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 주 체조 끝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피하세요? 같이 밥 먹을 사이도 아닌가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이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저요, 이제 그만 도망가려고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듣고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깨 펴고 말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정순 씨랑 밥 먹는 거
그 순간 체조교실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잘 어울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저는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그때 결심이 났습니다. 이번엔 절대 이 손 놓지 말자고. 그 말이 들려온 건 체조교실이 끝난 날 식당 입구에서였어요. 그 사람과 나란히 식판을 들고 줄을 서고 있었죠. 뒤쪽에서 수군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귀에 박히게 들렸어요. 요즘엔 혼자 사는 게 유행이라더니 둘이 같이 다니는 게 더 유행인가 보네요. 그리고 웃음소리, 비웃음이었죠. 혜수 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상황에선 더 움츠러드는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그 침묵이 제 속을 더 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죠. 그 여자 박명자 씨였어요. 복지관 노래교실 반장이고 늘 누구 하나를 향해 말끝을 비트는 사람이죠. 명자 씨가 그 말을 왜 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요즘 유독 같이 계시길래 부러워서 그랬죠.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부러우시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부럽다고.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도 멈췄고 말소리도 끊겼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입을 멈추지 않았어요. 딸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자식들 체면도 있는데.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명자 씨, 조심해야 할 건 남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제 딸이 제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랑 밥 먹는다고 창피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하려 하더니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언제까지 남 뒷말로 식사 채우실 건가요? 남이랑 밥 먹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 명자 씨도 누굴 만나보세요. 근데요, 부러움에 침을 묻히면 냄새가 납니다. 상한 밥 냄새처럼요. 그 순간 누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혜수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움츠러든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같이 선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 옆 정자에 앉아 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됐어요. 저는요,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보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이 나이 되니까 더 시원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 오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요. 햇빛이 따갑던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 그 사람이 메타세쿼이아 길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요? 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꾹 쥐더니 말했어요. 정순 씨, 제가 예전에 말 안 한 게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움찔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 안 한 게 있다는 말은 대부분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 둘째랑 사이가 많이 멀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끝을 흐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그 애가 집 나간 지 8년 됐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연 끊긴 거예요. 등록금 문제로 싸우다가 대학교 포기하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그날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엄마 없는 티 안 내려고 산 거다. 그 말 듣고 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물병 뚜껑을 조용히 열었을 뿐이었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자식들 위해 산 인생이었는데 자식 입장에선 그게 전부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혜수 씨,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요. 네, 저도 딸하고 한번 크게 틀어진 적 있어요. 말문을 열었어요. 딸이 18살 때였어요. 아빠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 한 동네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외국 나가 있다고 있자고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죠. 그 사람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아이는 그걸 언젠가 알았고 그때부터 절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바닥에 비친 그림자만 서로 옆에 조용히 늘어졌어요. 그 침묵을 제가 먼저 깼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애는 늘 왜 아빠를 지웠냐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 사람이 제 옆에 살짝 섰습니다. 말없이 제 팔등을 가볍게 스쳤어요. 그 손끝의 감정이 그 어떤 말보다 진했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빛이 흘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도 되겠죠? 비밀 있는 사람끼리, 상처 있는 사람끼리 조금 느리게 그냥 같이. 그 사람이 그제야 웃었습니다. 30년 눌러온 웃음이 살며시 입가에 걸렸습니다. 같이 걸읍시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말보다 침묵으로 많은 걸 나눴습니다. 다시 젊어질 순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순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어조가 낯설게 날카로웠어요. 잠깐 시간 좀 되세요? 그 말은 이야기 좀 하자가 아니라 정리 좀 하자는 말이었어요. 오후 5시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커피도 시키지 않았고 앉자마자 말부터 꺼냈어요. 엄마, 그분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아요? 저는 웃듯이 대답했어요. 알려고 해. 딸은 그 말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분 자식이랑 연 끊겼다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복지관에서 흘렸을까? 아니면 직접 알아봤을까? 딸의 말은 이어졌어요. 자식이랑 연 끊고 그걸 감추고 다니는 사람한테 엄마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모으고 종이컵만 바라봤어요. 근데 딸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그분이랑 손잡고 걷는 거 누가 사진 찍었어요.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부부놀이 하신다더라. 그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이 좋은 노인 두 사람이라 봐주길 바랐는데 손잡은 게 그렇게 큰일이었나 싶었어요. 근데
진짜 아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제가 엄마를 존경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그 말, 정확히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존경해서 부끄러움으로 그날 저녁 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받더니 아무 말 안 하는 저를 그 사람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우리 조금 거리를 둘까요?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조용히 들려온 목소리, 그래야겠죠. 그 말, 톤이 딱 한 톤 낮아졌어요. 딸이 반대한 거죠?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예상했다는 말이 더 잔인했어요. 제가 민폐가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민폐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흔들려요. 그 말을 겨우 하고 나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식은 물잔처럼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날 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 맺히다가 흐려졌어요. 같은 집, 같은 식탁인데 세상이 쪼그라든 느낌, 방도 작아졌고 숨도 더 얕아졌어요. 며칠 뒤 복지관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혜수 씨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그냥 줄 서다 돌아섰어요.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근데 그 뒷모습이요. 제 평생 본등 중에 제일 작았어요. 제일 기울어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등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날 밀었어요. 그게 딸의 말보다 100배는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노크도 못하고 손잡이만 잡았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담양 홀몸 밥상 모임. 그 옆에 흘려 쓰인 정혜수 세 글자. 그 사람은 이름 하나 쓰는데도 손이 떨렸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서 그 손을 제가 놨다는 게 제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올라갔다가 바닥에 쿵 내팽개쳐진 느낌이었어요. 복지관에선 이상할 만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는 그 공기, 그게 더 잔인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그 분위기. 혜수 씨는 체조교실을 그만뒀습니다. 그날 이후로 출석부엔 빈칸이 생겼고 그 사람이 앉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어요.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사람 자리에 누군가 모자를 내려놨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항상 모자 벗지 않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전기포트를 켰지만 물을 붓지도 않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숟가락을 못 들겠더라고요. 국은 데웠는데 그 그릇에서 나는 김이 괜히 목을 막았어요. 눈물이 날 것도 같았는데 눈물은 안 났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헛헛하고 멍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그 사람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까진 못 눌렀어요. 그냥 그 이름만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혜수,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웃음도 우산도 따뜻했던 말들도 다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그저 전화번호 하나로만 남아 있었어요.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딸도 다가오지 않았고 식사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딸도 나도 서로를 벌주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딸 방에 들어가려다 문틈으로 사진 하나가 보였어요. 어릴 적 저와 딸이 손잡고 찍은 사진. 그 아래에 붙어 있던 메모. 엄마는 나의 처음 친구. 그걸 보고도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뒤돌아서 거실로 나왔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밖에선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소리, 멀리선 메타세쿼이아 잎 흔들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길 위를 이젠 혼자 걷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이요, 한번 설레고 나면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저는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거기에 남고 사람만 빠진 거죠. 정혜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내 삶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도 TV도 그 어떤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장 위에 두었던 작은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지관 체육대회 때 혜수 씨와 나란히 앉아 찍힌 사진. 우연히 찍힌 건데 그 사람은 웃고 있었고 저는 막 웃기 직전의 얼굴이었어요. 희한하게 따뜻했어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은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만히만 있었을까? 우리는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식 눈치 보고, 동네 시선 보고, 겸손하게 살라고요. 근데 그게 조심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참는 게 효도인 줄 알았고, 안 하는 게 현명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내 마음을 내 손으로 버리는 일이었어요. 혜수 씨는 제가 조심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졌고, 제가 침묵할수록 점점 멀어졌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 없어요. 늘 기다리고 늘 눈치만 보다가 언제 한 번은 제가 손 내밀길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저를 피해요. 그건 이젠 제 탓이에요. 다음 날 아침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햇빛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조용히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 사람이 한참 전 줬던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메타세쿼이아 길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그땐 대답 못했던 말이었죠. 그 종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으면서 마음속에 한마디를 꾹 새겼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걸어가야겠다. 그날 아침 복지관 게시판 앞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길 걷기 모임 봄 마지막 날 걷기 행사 6월 3일 오전 10시 출발 장소 복지관 앞 광장 간단한 간식 제공. 그걸 보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누가 뭐라 해도 가야 할 자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혼자 걷는 건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안 나올까 봐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남을까 봐였어요. 딸이 먼저 말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복지관 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좀 걸어야 할 길이 있어. 딸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다시 부를 거야. 그 말에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엄마가 누굴 바라보는 얼굴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 말을 가슴 깊이 받아 안았습니다. 이해라는 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끝에서 건너오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복지관 앞 광장에 섰을 때 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둘, 익숙한 길, 익숙한 나무, 익숙한 공기였지만 왠지 오늘은 숨이 더 고르게 쉬어졌어요. 혼자 걷는 길도 이젠 낯설지 않았는데 자꾸만 뒤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쉼터 벤치 앞에서 그림자 하나가 제 옆에 맞춰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어요. 오늘은요, 아직 안 잡은 게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익숙한 온도,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올라오는 그 손, 그 순간 한참을 잊고 있었던 평온이 조용히 밀려왔어요. 이젠 제가 먼저 걷겠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둘이 함께 아니면 또 놓을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메타세쿼이아 길 끝 그 벤치 앞에서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절 바라봤어요.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더라고요. 정혜수 씨, 그날 제가 밀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딸이 속상해 할까. 그게 다 이유였어요. 근데 진짜는요, 제가 겁났던 거예요. 누군가랑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저한텐 너무 큰일이었어요. 혜수 씨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에 담긴 말들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것보다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더 무섭더라고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오랜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 늘 감정을 담아요.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선 거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매달리면 초라해질까봐. 그게 겁나서 그랬어요. 그 말, 그 한 줄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도 매일매일 걸었어요. 이 길, 혼자서요. 혹시 마주칠까봐, 혹시 내가 언제 한 번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한 발 앞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가 손 하나만큼 줄었어요. 그 손, 지금은요,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는 좀 붙잡히고 싶어요. 혜수 씨가 숨을 길게 쉬고 절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는요,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창피한 나이인지 그거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왜냐면요, 내가 아는 사랑은 당신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고 내민 그 손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30년 외로움도 50년 눈치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더 이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 손 안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사랑은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피어났습니다.